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앞에 발표자는 다 여러분 아시지만 토론에서 나와주신 선생님들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옆에 동국대학의 고영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동국대 이철영 교수님 나오셨고, 마지막으로 경상대학의 양지선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대단히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흥미롭고 또 도전적인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김해가 문화의 발신지이자 습신지로서의 어떤 성격들 그런 것이 흥미로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도명 스님께서 잘 발표자를 안배를 하셔가지고 정신문화, 실용문화, 물질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또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회장이 6시에는 다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론자들께서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약 한 7, 8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토론문은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책자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그 정도 시간으로 듣도록 하고 마지막에 오신 청중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제일 첫 번째 발표하셨던 가야표기법과 만해부지 고사기 일본 서기속 향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영섭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고영섭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회 실장님 발표 잘 들으셨습니까? 향가 1타 강사의 등장 같지 않습니까? 1942년에 동국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하셨고 자칭 국보라고 하셨던 양동 선생님이 일본인 학자의 향가 연구에 대분심을 일으켜서 분발심을 일으켜서 조선 고가 연구를 이제 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동대를 비롯해서 서울대학의 김한진 교수 이래 많은 향가 연구자들이 이어져서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향가라는 것을 이제 특히 동대 국문과에서는 신라가요라는 말을 한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요라는 말의 의미에, 그러니까 신라라는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발표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사내가, 사내가라는 말은 오늘 여기 나오듯이 향가의 다른 표현이고요. 동쪽 나라의 노래, 고조선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사내가라는 말 자체가. 고조선 얘기를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 다시 드리면 우리 역사에 이제 고조선이라는 이제 원조선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기원전 2333년에 원래 고조선은 일왕 이후 체제였습니다. 일왕이라고 해서 조선 왕은 바로 하얼빈, 지금의 흥룡강성의 생도인 하얼빈에 머물렀고, 또 좌보 우보 해가지고 좌보는 이제 안시성 쪽에 있는 기시의 후예로서 안시성 쪽에 있습니다. 하얼빈 쪽에는 해시가 있었고요, 해모수 해시. 그다음에 평안남도 평양에는 바로 한씨, 우리 한국 한나라 할 때 한씨, 삼씨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왕 이후 체제였기 때문에 하얼빈 중심의 조선 왕을 보좌하는 좌보우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전 한 4세기 전부터 이 요동 안시성에 있는 기씨의 후예가 이제 하얼빈에 있는 해씨의 조선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서 일왕 이후 체제가 이제 3조선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원전 4세기 그렇게 시작되면서 한 2세기, 기원전 2세기 즈음에서 흉노의 이주와 한의 부흥에 의해 가지고 이 만주 지역에 있던 우리 동이족 세력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반도로. 그때 이제 그 고조선 해모수 해씨 계열이 내려온 지역이 바로 우선 이 반도를 영향력 속에 있던 나라가 바로 이제 그
평양 중심의 한시였기 때문에 한시도 밀려 내려와서 나중에 임진강 동쪽 십리 바깥에 그 허락한 지역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한 진안할 때 진한 세력입니다. 진안이 12국을 세웠고, 그리고 낙동강 하류, 중하류라 볼 수 있죠. 그쪽에 세력이 이제 변한이라고 하는 세력을, 그리고 마한이죠. 마한은 평양에 좀 밀려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공주, 고죽국이라 해서 현재 공주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한, 진안, 변한에서 마한의 54국, 변한의 12국, 또 진안의 12국 이렇게 되었죠. 진안의 마지막이 이제 상주 이쪽 중심의 사량벌국을 통합하는 이제 사로국, 경주 중심의 세력으로 크고, 이쪽 변한 쪽에는 12국에서 이제 육가야 말고 이제 나머지 6국이 있고 해서 육가야로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김수로 왕의 이제 정체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요. 김수로 왕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좀 연구가 되고 있고 저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수로 왕 시대는 바로 전한 때였죠. 전한의 마지막에 그 동이족의 외척이었던 왕망, 김왕망 세력이 전한을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신나라였죠. 서기 4년에서 17년. 신나라를 이제 세웠고 한 4, 5년 정도 주나라의 그 문명을 상징하는 그 모델로 해서 이상적인 나라를 세웠지만 과도한 이상주의에 밀려가지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 김왕망 세력을 지지했던 그 김수로가 결국 서해를 통해서 내려오는 지역이 흑산도, 홍도 해가지고 제주도 옆으로 해서 김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락국에 나오듯이 김수로 왕과 허방우의 관계인데요. 허방우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여기서 계속 이제 인도를 얘기하시지만 산동성 지역 일대에 있는 허국이라고 하는 소국이 있었고요. 그 허국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수로 왕도 누구냐면 바로 그 전한의 이제 마지막 나라가 망하고 후한을 세운 유수, 광무제 유수의 이제 영향력 속에 들어가면서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의 통치자 역할을 김수로가 하면서 아마 후한 유수 광무제 일종의 우리 성서의 빌라도 총독처럼 김수로가 아마 이쪽 지역의 그 총독 역할을 하면서 한 문명권의 그 대리 역할을 이쪽 반도 쪽을 맡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 김영애 실장님의 발표에서 바로 이제 이 향가, 아니면 산해가입니다. 산해가의 그 향가 표기법, 제작법 얘기를 하고, 결국 그것은 지금 그 고조선의 노래였고, 그게 이제 공부도화가부터 나중에 가야, 백제, 신라, 고려까지 이어지는 그 표기법 얘기를 쭉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역사적으로 지금 많이 얽혀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풀리는 부분이 바로 향가라고 하는 키워드, 이 기호가 바로 고대 가야를 비롯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동이족의 변천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읽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산해가는 고조선 이래 고려 후기까지의 동쪽 나라의 노래죠. 우리나라의 노래입니다. 균여전에 수록된 최행기의 머리말에는 한문시는 당나라 말로 싯때 5자의 오원시나 7자의 칠언시를 쪼고 문질러 지었으며, 산해가는 조선나라 말로 싯때 석줄, 3장, 이게 삼명육구제 문제인데 6투막, 6절로 끊고 갈아지었다. 이 때문에 통일신라의 경德왕 때 당나라에 대한 4대 주의와 관계된 향가라는 표현, 그러니까 당을 국가고 우리는 향이라는 의미로 당나라의 국가에 대응하는 노래라는 의미에서 당과 대등한 조선의 국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 노래가 아니라 당이라는 나라에 대등한 향이라는 의미. 북한의 향가와 이두 연구의 권위자 유열 선생에 의하면 산해가에서 산해와 그 표기 변종들인 산해, 신회, 신열 등은 나 산하에 대한 소리 옮김으로써 동쪽 강, 동쪽 땅 등의 뜻으로부터 동쪽 나라, 즉 조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산해가란 산하 노래, 동쪽 나라의 노래, 조선 노래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정생은 산하 노래에서의 산하가 신라의 여러 표기 변종들과 서로 통한다고 하여 신라의 노래로 제안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열 선생은 산하, 즉 산회의 표기가 벌써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5대 왕이 유린이사금 서기 28년 기사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또한 사나란 말이 옛 조선 사람들의 이름과도 통하는 것인 만큼 응당 전 조선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라의 조상들이 고조선의 유민들인 것인 만큼 더욱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김영애 실장의 발표 논문은 지난 100여 년간의 사내가 즉 향가 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안하는 획기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향가 연구가 양주동 김한진 선생의 성취일에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가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한 김영애 실장의 일련의 연구는 국문학계에 커다란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살펴 향가에 대한 총체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평가는 기대해 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특히 이번 발표 논문은 지금까지 한반도 중심의 사내가 즉 향가 연구를 넘어서서 외나라 일본의 만엽집 고사기 일본 서기 속의 향가를 가야 표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시선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수필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이영희 선생이 일본 언론계 만엽집에 대해 발표한 이래 고대 신라, 고대 한반도의 노래였다는 1990년대 한국의 조선일보에 연재한 논문을 노래하는 역사 1, 2로 펴냈을 때 학계는 찬반의 의견을 보내며 상당한 충격을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학계는 만엽집에 대한 번역, 이현숙 역 최강준 번역 두 종이 있는데요. 펴냈을 뿐 만엽집 속의 노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일본의 원로학자인 나가니시 스스무 교수가 만요시와 한국 가요라는 논문을 통해서 일본에서 이 노래는 7세기 중엽의 가장 오래된 와카로 상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영애 실장이 만엽집 고사기 일본서기에 실린 노래들이 가야 표기법에 의거해 이산문학, 즉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 향가를 밝혀낸 이 논문은 한일 국문학계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와 불교학계에도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을 몇 가지로 하겠습니다. 논자가 자세히 밝혔죠. 서기체와 향가 제작법 그리고 가야 표기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평자 역할을 나오고자 합니다. 이미 그 선행 세 권의 저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 향가를 연희의 대본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즉 노랫말 청은 보온으로 구성된 집단의 노래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라는 1인칭 노래와 요, 서동요, 풍요 같이 이런 차이를 볼 때 모든 노래들이 다 집단의 노래가 될까? 연희 대본일까? 물론 연희 대본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 그러니까 가처럼 1인 창작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 조선의 8대 표기법은 향가 표기법의 전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아까 세 가지 예만 보였죠. 세 번째는 고구려 표기법과 신라 표기법은 어떠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가? 지금 이제 고조선의 표기법 이어간 공무도화가를 바로 이제 황조가 이렇게 이어간 부분하고 신라의 표기법의 연속성, 불연속성을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서요. 네 번째, 백제 표기법은 따로 없는지 지금 정업사가 있긴 한데 고려 가요로 그것이 이제 이전 시대가 아니라 고려 후기, 중후기로 보이는데 물론 기록상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면 외나라 일본의 표기법이 백제 표기법인지. 다섯 번째는 가야 표기법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건데요. 민족사상 최초로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의 소리도 표기한 것이 표기법의 일보 전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자를 만든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은나라 하은주 3대 할 때 은나라는 동이족이고 동이족의 후예들이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갑골문 이래 만든 한자 고고학에서는 은자를 하죠. 은자를 만든 사람은 사실 우리 동이족이고 그 발음 체계를 우리는 그대로 지금 이어오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고한글, 옛 한글이 바로 은자, 한자라면 신한글은 훈민정음이다. 이게 이제 기조인데요. 제 생각은. 자, 그다음에 문자 표기법인 뜻과 발음의 법칙은 향가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가야국 표기법이 향가의 보편적인 표기법인지, 백제신라 고려 확산한 이유는 이런 거고요. 향가 제작법과 가야 표기법을 원용하면 새로운 향가를 창작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여러 시인들하고 함께 이제 향가를 재현하기 위해서 현대 향가 동의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번에 6권째 향가
시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한 권씩 해서 그런 향가를 이제 그 4구체, 8구체, 10구체 형식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만 현대적 어법과 문법을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만엽집 4,516곡, 일본 서기 123곡, 고사기 120곡도 합 4,751곡을 향가로 본다면 일본이 인식하는 와카와 향가는 같은 것인지 아까 나가니시 수성무 교수가 그분이 이제 한계일 수 있습니다만 아니면 일본 와카의 원료를 향가로 보아야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논자는 가야표기법과 향가 제작법이 한일 두 민족의 과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이들 작품의 정체 추적과 연고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자는 이러한 제안에 대한 일본 학계와 한국 학계의 반응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역사학계에 던져져 있는 임나 일본문설의 허구를 밝혀줄 수 있는 단초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일 학계 모두가 열린 자세로 우리 고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 보기를 기망해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문에 대해서 김영회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제가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애리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를 당혹스럽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일본의 와카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맨 끝부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일본의 고대 노래는 전부 다 향가였다. 그 향가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 서기 900년대에 가면은 완전히 향가를 잊고 있었다. 해독을 못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일본의 와카를 만들고 있었다. 일본의 와카는 무엇이냐? 여기 다른 신라나 중국의 노래가 아닌 자기들의 노래였다. 이런 식으로도 와카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와카를 자기들 나름으로는 만들었으나 와카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향가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새로운 향가의 창작은 가능한가? 향가의 가장 본질적 요소, 그것이 없으면 향가가 아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원입니다. 보원은 뭐냐면 지문입니다. 그리고 노랫말과 청언과 보원이 있는데 애국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국가는 노랫말이 있고 청언이 있습니다. 청언은 뭐냐? 우리나라 만세가 청언입니다. 다만 애국가에는 보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향가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적절한 지문을 넣어준다면은 연기를 하라는 지시를 넣어준다면은 그것은 향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요즘 BTS 노래는 뭐냐? BTS 노래는 간단히 말하면은 듣는 노래에서 보는 노래로 바꾸어 준 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향가를 지금 세계에다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청언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랫말 플러스 곡 플러스 보원이 춤추는 커버 댄스는 있으나 그건 없다. 따라서 만일에 BTS가 거기에다가 청하는 우리나라 만세 같은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이런 청원을 넣어준다면 그것은 곧바로 향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칙만 지킨다면 새로운 향가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자로만 향가를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한글로 전해오던 향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전해오는 한자로 표기된 향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표기된 향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가시리, 아리랑, 정읍사 이런 것들이 한글로 전해오는 향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표기법과 신라 표기법의 관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야국이 새로운 표기법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니까 신라로 갔고 백제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다만 고구려는 전해오는 과정인데 고구려가 가야 표기법을 이어받았다는 작품은 불행하게도 현재 전해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 발표는 논거와 증거로서만 말했기 때문에 고구려 표기법은 아마 지금
우리한테 발견되지 않고 있었는데 틀림없이 있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기토 대양비문을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 중에 혹시 향가, 향언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조금 더 뜯어보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와 요의 차이. 가는 딱 철저한 통제를 갖추어서 부르는 노래. 아까 말씀드린 제망매가 이런 것은 작자와 부르는 사람이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다만 서동요나 이런 것들은 밖에 아이들이 부르고 그랬습니다. 물론 뒤에서 철저하게 조정을 했으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작위로 부르는 것. 우리 이제 민요식이 되겠죠. 그걸 요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만엽집과 향가 모든 걸 통틀어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제된 인원이 철저하게 외부로 드러나서 만드는 것, 그것은 가가 됐고, 그렇지 않고 애들이 부르고 사람들이 막 부르는 형식으로 민요식으로 부르게 한 것은 요였습니다. 핵심은 뒤에는 향가 창작 집단이 자기들의 의도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었다는 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 모두 다 연극 대본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연극 대본이 아니면은 향가가 아니고 연극 대본이 아니라면은 그 순간 뭐가 되냐? 서정시가 됩니다. 시와 종합예술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가는 본질이 종합예술이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저게 될 것이다. 그냥 서정시가 될 것이다. 단편적인 우리가 평면적인 시가 될 것이다. 고원이 있기 때문에 향가는 종합예술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중요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을 대신해서 좀 궁금하다면 22페이지의 구지가의 해석이 우리가 통상 그 교과서에 실려 있듯이 거부가 먹을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신 해석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구지가를 해독해 본 결과 구지가는 일반 우리 상대 가요라 해서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풀이법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상세히 뜯어보십시오. 풀이법은 표기법이고 뭐고 마구 무시하고 그냥 그 이 의미를 쫓아서 대충 풀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기준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까지의 풀이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지가는 정확하게 봐서 향가였습니다. 향가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하늘에 고하는 제천의 글이었다. 제천의 글로서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구지가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지가를 시가로 보는 일반적인 풀이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바른 걸 가르쳐줘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제한 때문에 긴 토론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을 봐서 다시 여러분께서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붓다바라 스님 가야에 전해진 불교의 성격에 대해서 동국대학교의 이철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내용은 65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일찍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보면서 거기에 이제 논문으로서의 형식에 대해서 제가 글을 여기에 썼던 겁니다. 그 이후에 아마 스님께서 상당 부분 수정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논평을 대신할까 합니다. 65페이지 보시면 붓다바라 스님의 가야에 전래한 불교의 성격 연구는 아유타국에서 호아옥과 함께 온 장묘화상이 전래한 불교의 성격에 대한 논문입니다. 제목이 그렇죠. 가야 불교에 대한 사료나 고고학적 유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야 불교의 성격을 살펴보려고 한 논문이지만 사료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논문에서는 48년 장묘화상에 의해 전래된 불교는 인도에서 아직 대성불교가 일어나기 이전 시기이므로 대성불교가 아닌 부파불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불교를 수행불교라고 한 점은 대성불교가 아니라 근본불교가 전래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뭐 논문 그 전체에 대한 수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 단락쯤에 논문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적위 2년은 계면년인데 43년이고 호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것이 48년이라고 하면 곧 가야의 도읍지를 정하면서 아까 저기 스님께서 말씀하신 16나한이 머물 만한 곳이라고 했다면 시기적으로 보면 인도 호황옥과 장룡화상이 오기 전에 이미 불교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지 스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도명스님께서 해석을 한 부분을 따랐습니다. 절을 지었는데 상교가 들어오지 않아 이 지방의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가락국봉기에 절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내용은 절은 지었으나 불상을 모시지 않았어. 이제 이 상교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불상을 모시는 불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정법, 상급, 말법 이런 그 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본문 내용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이 지방 사람들이 불교를 믿지 않았기에 가락국봉기에는 절을 지었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유화상과 왕과 왕후는 불교를 믿었으나 백성들이 아무도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왕실을 위한 절을 지었다고 봐야 되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가까운 밀양에 있으면서 한국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불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사료를 중심으로 이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가야 불교에 대해서 사실 뭐 학자로서 많은 것을 연구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평상시에 요사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역에서 그곳 출신의 뭐 스님이나 그곳 출신의 뭐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정립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자료가 한 곳에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연구나 똑같은 어떤 그 발표를 하면서도 1차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한 군데 집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중남, 삼중으로 계속 그 쳇바퀴 맴돌듯이 한 번 갔던 사람이 정리했으면 될 것을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가고 시장은 바뀌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서 남기만 하지 그게 하나도 집적이 안 되더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뭐 넓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차 사료를 좀 중요시 해야 된다. 1차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사료가 있고 3차 사료가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자꾸 1차 사료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많은 다른 의견들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기하고 딱 맞는 의견만을 계속 받아들여서 그걸 축적을 하면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오히려 넓게 봄으로 인해서 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제한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가야불교뿐만 아니고 지방에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다룰 때도 굉장히 원전 중심으로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한번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사적지나 이런 데 한번 기록이 되면 그게 무한 반복으로 그 잘못된 기록들을 답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가야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이런 여러 학술 대회를 통해서 많은 다른 의견도 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부토판다 스님은 몇 년 전에 제가 인도로 스님하고 같이 인연도 있고 한데 인도와 한국으로 가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스님께서 이런 가야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연구에 좀 경계해야 될 사항들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질의에 대해서 스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또 수정 많이 해주셔서 수정해야 될 부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철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다 보니까 1차 자료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대충 초고만 남기고 다시 들어와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걸 제가 교수님한테 미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사장님한테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첫 번째 그 말씀 지적하신 거 그 43년에 김해에 도읍이 정해지고 아유타국에서 허황우가 온 연도가 48년인데 그러면 허황우와 장유화상이 오기 전에 불교를 알고 있었나 16난이 머물 만한 곳이었다고 했으니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해상 루트든 또는 육상 루트든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까지 교류가 있었다면 특히 철기 유통 경로를 봐도 외국 문화에 대한 가장 빨리 접촉할 수 있는 계층이 상인 계층이었을 거고 학자 계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용을 했건 안 했건 불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자부 불교라는 표현은 인도 불교나 아니면 부파 불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건 제 실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도맹스님 그 해석을 따라서 그 불상을 모시지 않았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불교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절을 지었다는 기록이었고 그러면 장유화상과 왕과 왕후는 불교를 믿었으나 백성이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 접촉 면적을 보면 대개 지식인 상류층에서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일반 민중들로 확산되는 걸로 봤을 때 처음에 불교가 들어와서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믿다가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확장됐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수행을 계속 주제로 삼았었는데 수행 불교는 수행자가 없어지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소멸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암흑정보라고 하는 건데 특히 경험에 관련된 것, 수행은 경험을 중시하니까 이 경험에 관련된 것은 그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소멸해버리면 모든 정보가 소멸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유화상이나 초기에 그 불교를 믿었던 분들이 만약 수행을 중심으로 했다면
물론 그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을 거니까요. 그분들이 없어진과 동시에 초기 불교는 소멸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그 유행의 사찰들 불교들이 다시 정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존 자료를 가지고 이걸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야사에 관해서 현존 자료 못지않게 아마 유실된 사료가 더 많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료가 유실됐을 텐데 특히 문자로 기록된 자료 또는 고고학적 자료들이 유실이 되고 구전으로 암송돼 내려오던 자료들이 또 체록이 돼서 후기로 내려오면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철현 교수님처럼 이 1차 사료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학자들은 아마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근데 저희들처럼 이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전 암송도 하나의 단서라고 보고 현재나 미래의 먹거리를 만약 주목을 한다면 당연히 1차 사료나 또는 현존 자료에서는 극히 단편적이지만 그걸 가지고 문을 열면 그 비어있는 역사를 여러 각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메꿔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이철현 교수님 조심스럽게 지적했던 것처럼 아마 일반 학자들은 요 장류화상을 주제로 삼기가 참 쉽지가 않지만 또 저희들이 이렇게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문을 열어주면 또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무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 행식을 줄을 달건 했던 부분을 나중에 업데이트된 걸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데 보내드리지 못해가지고 이 상냥문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 해당 절에 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몇 군데를 찾아가지고 어쨌든 거의 다 메꿨는데 김씨 쉐고는 가락 정치대를 몇 번 찾아갔는데 제가 담당자로 못 만나가지고 그건 다음에 제가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뭐 더 질문하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재밌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화선 교수님 가야의 술 난핵해서 연구 발표에 대해서 경상대 양지선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토론 발표문을 받았을 때 정말 난해하다. 저의 연구는 교방 문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관기들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처음 생각과 달리 오늘 와서 보고 교방은 제 그 관기들 저는 기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엊그저께 제 콘서트를 했는데 관기는 키워드로 말하면 공적 아티스트다. 나라에서 그 뽑아서 월급을 주는 그 교방의 기원을 제가 지금까지 고려 시대부터 교방이 없어지는 1910년까지 1000년을 보았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제 연구 영역을 좀 넓혀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김영현 실장님께서 향가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교방에서 관기들이 연향을 할 때 춤과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주로 다루는 것들이 고려 가요나 7원절구, 5원절구의 한 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한 시를 그 사대부들이 써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곡이라는 16박의 아주 긴 노래를 그 관기들이 부르고 그 가곡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 이제 교방 문화인데
오늘 향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방의 그 영역을 가야 시대까지 올라가서 제가 확장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화선 교수님의 그 술 난액해서 이거를 제가 이제 토론문을 쓰면서 그 연향에 교방 연향에 꼭 필요 들어가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허황옥 신화는 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술이라는 게 고대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냥 여흥의 자리에서 맛을 보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고대나 이렇게 이제 교방 문화나 궁중의 연향 문화를 봤을 때 술이라는 것은 그냥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으로 보아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 혼인 절차에서 부부가 합근례를 할 때 술을 교환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이제 그 이화선 선생님의 그 논문을 보았을 때 요것을 술을 난액 해설을 혼인 답례품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혼인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길례라고 해서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술인데 예를 들어 궁중의 그 잔치 연향이라고 했을 때 술의 횟수가 잔치의 규모를 가늠한다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임금님의 연향에서는 구작 7미라 해서 9차례의 술과 7차례의 코스 요리를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첫 작, 1작을 누가 드리는가? 왕의 잔치를 했을 때 1작은 왕 밑에 있는 왕세자가 드리고 2작, 3작도 내신 신하들을 정해서 누구가 드리는가를 미리 다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코스 이제 7차례의 음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지방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 통신사 연향을 할 때도 구작 7미를 드렸던 예가 있듯이 지방에도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보고 허황옥 신화에도 신화라는 것은 많은 것을 상징과 함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생략되지 않았을까라는 왜냐하면 제가 또 오늘 강의를 들어봤을 때 가야의 문화가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2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혼인의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을 그대로 직역을 이렇게 이제 보면 왕이 명하여 인신들을 인도하였다. 사람마다 방 하나씩을 주어 편안히 있게 하고 이하 노비들을 한 방에 5, 6명씩 편하게 쉬게 했다. 그리고 난초로 만든 음료와 해초로 만든 술을 주고 문의와 채색에 있는 자리에서 자게 하고 비단과 보화도 주었고 군인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질문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결혼 예물에 상응하는 신랑칭 답례품이라고 이렇게 난액 해설을 이화선 선생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이 문맥상으로 본다면 제가 이 전공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순수하게 일반인의 그 의문점으로 본다면 아직 정식적인 혼례 절차가 있기 전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난액과 해초가 그냥 처음 우리 집에 그 가야에 왔을 때 웰컴 드링크, 요즘 말하면 그냥 웰컴 드링크로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난액 해설을 왜 혼인 예물로 봐야 되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혼인 예물로 본다라고 할 때면 그 삼국유사의 원문이나 이럴 때 혼인 절차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가 이것이 제 전공이 아닌 저로서는 첫 번째 궁금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 그럼 도대체 난액과 해서는 무엇인가? 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아까 설명에서
난과 해는 주재료를 말씀한다고 하셨고 액과 선은 분류를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난과 해는 나는 선생님께서 난초에서 따낸 액체, 뭐 난과에 속하는 식물로 짜낸 액체라는 의미가 되고 해는 향초로 담근 술, 향기로운 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 난과 해는 무엇인가, 액과 선은 무엇인가를 그냥 그 결론을 안 내렸었는데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난의 해설을 어떤 특정한 음료수 내지는 술로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상징으로 보았을 때 또 호황옥이 가야에 와서 불교 문화도 이렇게 전파된 것을 보았을 때 그 해서 향초로 담근 술, 향기로운 풀 이거는 그 차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불교에서 부처님께 그 곡주해서 예전에 차를 올렸다는 그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곡주를 그 곡주가 술이 아니라 차를 올렸다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런 종류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추측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의문점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풀렸는데 우리나라는 곡주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나. 자 그러면 그 정리하자면 그러면 예전에 난초로 만든 액체나 뭐 이런 증류수 술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없었다면 인도에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도 좀 난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요약하면 그 난액 해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한번 좀 추정해 주실 수 있는가 그런 질문 같습니다. 또 여기에 난액은 저희 난 알코올이니까 그것을 넓은 의미의 차와 통하는 것은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는 없는가 그런 질문이시고요. 또 앞에 또 질문이 하나 있었죠. 답례품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 양지성 교수 지금 진주 그 논계자 준비 때문에 가장 바쁠 때 부탁을 드렸는데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난핵 해서가 명징하게 콕 집어서 이게 뭐겠냐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그걸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 강단에 섰습니다. 그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이 혼인 절차라는 게 있고 그렇다면 그 혼인 예물이 이렇게 공여가 됐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답례품이 아니었겠냐. 제가 이제 답례품이라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혼란을 이제 끼쳐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반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읽고 있고요. 다음번에 논문을 쓰면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혼인 절차에 있어서 초원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혼인식 전인 것도 바꾸는데 답례품이라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논란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 공주님을 모시고 온 여러 인신들에 대한 위로주의 성격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답례품이라서 막 탁 챙겨서 뭐 어떤 때 쓰고 뭐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위로주의 성격도 강했을 거라는 그런 폭넓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합니다. 어떤 답례품, 홀례품 뭐 이런 개념정에 너무 매몰돼서 들여다보면 이제 답이 없어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지도교수께 걱정을 들었던 게
네가 역사학에서 발표를 했으면 이거 논문도 지금 게재도 안 됐을 거다. 네가 국문학과니까 다행이다. 상상을 하고 추론을 하고 소설을 거의 썼구나. 뭐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없어서 지금 가만히 앉아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맨날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수단이 참 많이 들어간 논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구하는 편이고, 공중 연양과 그 교감 문화가 그 연양에 있어서 끼친 것들, 그리고 또 상호 주고받은 영향이 굉장하죠. 구작 칠미라고 하든가 뭐 이런 절차가 갑자기 뭐 툭 떨어진 것들은 아니고,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주례라든가 주나라요. 그 주례가 거의 모범이지 않습니까? 그게 몇 세기 전인데요. 가야가 출현하기 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절차나, 우리가 이제 1차 자료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런 전거들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이해하건대 분명히 어떤 그 주례에 의한 절차가 혼인례가 분명히 거행이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례품에 대한 개념은 좀 더 위로주를 포함해서 이렇게 폭넓게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이해를 구하고, 오늘 제가 나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상징성으로서 난액 뭐를 차로 해석할 수도 뭐 있겠습니다. 혹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이고, 가설을 통해서 꾸준하게 논증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차면 뭐 차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차를 이기는 술은 없어요. 제가 이제 실제 상업 양조장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 차에 이렇게 심취하게 되면 술을 잊습니다. 술량을. 예, 그 이기는 거를 못 봤어요. 진짜 좋은 차, 잘 덮은 차 이런 차들을 마시면. 그래서 애라고 차는 차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이게 굉장히 그 아이덴티티가 강하거든요. 차는 굳이 뭐 난 해서 뭐 이런 데 묻어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카테고리가 차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그 역사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뭐 아유베다나 이런 데 거기 보면 약용으로 등장하는 싱글들 차의 그 기원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난액 해서가 뭐냐. 지금 이련선사께서 뭐 13세기죠. 그때 이게 그 상공유사를 찬술하셨을 때 그 인각사에 가만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작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전거, 참고 자료, 뭐 여기서든 구전 자료 뭐 이만큼 쌓아놓으시고 그걸 아마 다 집필을 하고, 그래서 찬술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좀 가미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주관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가락볶이, 아까 우리 그 경주에서 오신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셔서 아까 질문 그걸 좀 적나라하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도 드렸는데, 가락볶이를 찬술하셨을 때 이 레퍼런스 북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참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굳이 난영지주, 미주, 지주, 순지 여러 가지 좋은 수를 의미하는 것들이 많은데, 난액 해설하고 명칭 이렇게 특정을 하신 거는 레퍼런스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반영할 때 그 불전어, 그 번호를 한역하는 과정에서 그 불전어들 형식이 네 글자 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글자로 떨어지는 거. 난액에서도 그 불전어의 어떤 네 글자 투의 양식이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난액은 난촉과의 그 식물로 만든 그 리퀴드고요. 이건 알코올이 없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그 해초, 그 향기로운 풀, 이 허브라고 하는 것들이 재미있는 게 15, 16세기에 이게 본초학에 대거 편입이 되면서 그때 굉장히 생활의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리 잡으면서 명맥이 사실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 난액과 해설하고 할 만한 것들. 근데 액과 주, 뭐 이렇게 딱 두 개로만 분리되지는 않고 액도 있고요. 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자의 고. 이게 그 액보다는 고가 더 걸쭉한 상태입니다. 똑같은 논알코올이라고 하더라도. 또 즙은 즙입니다. 즙은 제조가
그다음에 술은 술입니다. 근데 술에도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난해과에서는 분명히 그 주 재료 아까 말씀한 그걸로 빚은 술과 그 리퀴드 타입의 음료가 있었다. 하지만 견고한 격주문화라든가 그 자연 적응했던 식물의 생태학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돼서 그냥 곡주문화 기반이 쭉 이어졌고 그것이 재밌게 15, 16세기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일제 강점기에 뭐 유의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창조적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지 않나. 가야의 술의 숨결을 느낀다면 우리가 굳이 찾자면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많이 미흡하실 텐데 예, 앞으로 더 정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여러분 중에서 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드시고 자기 소개 짤막하게 좀 하신 다음에 어느 분에게 질문하실지 혹은 아니면 주제를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우리 가야문화진흥원에서 중요한 학술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발표해 주시는 분이나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 또 내용도 깊이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연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학자들이나 학계에서는 우리 거를 연구를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근대에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전부 다 일본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울겨먹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문화는 살문화, 즉 빗살무늬 토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신석기 시대에. 가야에도 여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갑자기 김수로 왕이 뭐 어디 뭐 대군을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예, 잠깐. 예. 그래서 조금 그 우리의 그 시각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영화 우리 그 교수님께서 발표한 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내용이 있지만 가야 불교라는 것이 과연 이게 허황오기만 가지고 온 건가? 또는 장유화상이 그 가지고 왔다고 이러한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단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고영석 박사님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예. 이상입니다. 제가 그 한 2017년인가요? 우리 여기 선진규 원장님 제안으로 그 동국대학교 세계불교연구소하고 우리 김혜 씨하고 MOU를 맺어서 2018년인가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서관에서 이제 학술회를 제가 주관하면서 발표했던 논문 중에 가야불교, 그러니까 가야라는 어원하고 가야불교 전례에 대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부분들. 저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야라는 개념의 어원이 이제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게 이제 우리 뭐 지도교수 김영태 선생님이나 이런 분도 그런 걸 쓰셨는데, 물론 김영태 선생님은 그 얘기는 안 하셨지만 가야가 이제 부처님의 성도진 보드가야에서 가야를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 발표했고요. 그러면 김수로 왕은 불교를 알고 있었을까? 이 문제에서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중국의 후한 시대에 이제 불교가 전해졌다는 게 일반적인데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시기에 대해서는 8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이제 후한 효명제 때 57년에서 75년인가요? 이때 전해진 그 중국 최초의 한역 경전이라는 그 서두에 나오는 그 설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건 이제 앞뒤가 안 맞죠. 장건은 전한시대 인물이고, 근데 8가지 학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한예제, 마이너스 2년 시절에 불교가 들어왔다는 게 이제 후한 그 전한의 경로를 통해서 그게 가장 정합성에 맞거든요. 이제 그 설에 근거해서 김수로는 불교를 알고 있었고, 그 시대 김수로라는 인물이 바로 국제적인 인물이면서 하나의 문명에 대한 상당한 탁월한 이해가 있었던 리더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한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운 그 나라, 뉴에이션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 우리 여기 그 심경 진의의 그 봉임산문에 거기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원조상은 바로 소천 김씨 나오고, 그 소천 김씨 김왕망하고 연결되는 동이족 일파. 그 왕망이 김왕망이 세운 나라가 신나라였거든요. 그 신나라는 왕망은 한나라의 외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척이던 김왕망의 일파 내지는 그 안에 부속된 인물 중에 한 명이 김씨로 보여요. 그게 이제 김씨라는 게 이제 김수로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김수로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요. 기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조선의 하얼빈 쪽에 있는 해씨 그룹의 리더, 그 다음에 안희성 쪽에 있는 기자의 후예 기씨의 그룹의 리더, 그 다음에 평안남도 평양 지역의 한씨 세력의 리더가 있는데, 기씨가 하얼빈에 도전장을 내서 이제 결국 3조선이 되었고, 이러한 이후 체제가 그 세력이 이제 흉노와 한의 이제 부흥에 따라 밀려 내려오면서 평양에 있던 이제 그 한씨 세력도 밀려 내려와서 바로 그 공주 지역에 고죽국을 세워서 거기 이제 마한왕까지 되는데, 기자의 후예였던 기씨도 밀려 내려오면서 나중에 이 한씨 세력을 지배하게 되고 성씨를 한씨로 바꿉니다. 지배 유용성을 위해서. 그래서 김수로 왕의 아버지가 홍사환원 같은 서기도 나오지만 이비가시 왕이에요. 그 대가야의 그 저도 나오죠. 이비가시 왕이 사실 그쪽 보면 서한왕으로 나옵니다. 서한왕. 서한이 바로 마한을 말하거든요. 저쪽에서 건너왔던 거죠. 그랬을 때 김수로는 적어도 불교를 알고 있었고, 서기 42년에 들어와서 43년에 새롭게 도업을 하면서 이곳이 16난이 머물 만한 곳이고 또 칠성이 머물 만한 곳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웠던 것은, 일부 학자들은 뭐 그게 김유신 세력이 신라 세력에게 찬밥 신세가 되니까 뭐 주격군이 나오고 하는 거 배경에서 가야의 어떤 문제 제기, 신라의 통합이 됐지만 신라에 완전히 섞여가지 못하니까 이게 거리감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김수로 왕은 분명히 불교를 알고 있었고 국명도 그렇게 세웠고 16나한 7성 이렇게까지 보면 분명히 불교를 알고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고요. 또 이 지역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이제 뭐 불상이 없지 않느냐, 뭐 초기 뭐 무불상 시대니까 뭐 그렇게 보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적어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하나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여기는 우리 전반적으로 인도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는 전반적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허왕과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가락국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11세기, 10세기의 겸간 주지사 김양일이 쓴 게 가락국기잖아요. 거기에서 좀 가감해가지고 이련선사는 삼국 유사의 가락국기를 편수하죠. 그런데 이제 그 허왕우와 김수로왕의 관계를 보면 가락국에 나오듯이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분명히 허왕욱의 부모들이 김수로와 이미 배필을 정해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김수로와 허왕욱 집안이 알고 있는 사이예요. 알고 있는 사이는 뭐냐면 결국 산동성 중심의 허국과
이쪽 요동 지역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한나라와 타협했던 김수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망명을 했고 그 뒤따라 들어온 게 허왕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왕과 왕비족이 되지 않습니까? 신라의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과 왕비족을 바꾸잖아요. 고려도 뭡니까? 고씨의 일파인 대씨를 줘가지고 이렇게 바꾸죠. 고려도 뭡니까? 왕씨하고 이제 신라 김씨하고 또 성을 바꿔서 이렇게 왕족과 왕비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허왕우와 김수로는 긴밀하게 알고 있는 집안 내지는 그 부족 사이인데, 이걸 자꾸 이제 아유타국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인도, 태국에도 아유타가 있죠. 이걸 자꾸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뭐 너무 확대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동의의 일파로서 이게 전부 다 연결되고, 특히 오늘 우리 김영애 실장님 발표처럼 향가하고 맞물려서 보게 되면 이제 고조선 이래 우리들의 얘기고 동의의 얘기인데, 이걸 자꾸 인도하고 연결해서 파고 들어가니까 한사 전물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허왕 올 때 그 세력들이 한사 전물, 중국에서 올 때보다 여러 가지 잔물, 아까 우리 그 이화 선생님 발표하신 여러 가지 네자 사자 성들, 한자는 기본적으로 네 글자로 되니까 기본적으로 네 글자 여섯 자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사자코마도 있고 뭐 사성도 있고 그렇지. 예, 그런 맥락을 고려하면 조금 이렇게 너무 확대되면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우리의 약간 1차 사료에서 1차 사료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돼,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2차, 3차, 막 4차, 현대까지 막 끌어들여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허왕우와 김수로와의 관계는 이 동아시아에 들어와 있는 불교가 널리 퍼져 있는 시기에 들어왔고, 가라쿠키의 김수로 왕의 오늘 국토도 보면 분명히 서해를 거쳐가지고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홍도 거쳐가지고 이쪽 흑산도 사이로 해서 제주도 합쳐서 김해로 들어오는 루트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뭐 많이 가지고, 예, 저기 마이크 좀 여기도 계신데 이쪽이 먼저 되셨습니다. 이쪽. 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문인협회 김해지부 부지부장으로 있고 김해김씨 사면파 69세 용장을 가지고 있는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릴 것은, 앞에 지금 우리 박대섭 지금 교수님께서 아까 김영희 교수님 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김영애 교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이제 고조선 이제 문자 표기 쪽에서 고조선 8대 그 법칙하고 쭉 내려오면서 가야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고조선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소리는 없이 뜻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했고, 가야 쪽에서는 거기다가 소리까지 포함이 돼서 아까 우리 구지가 쪽에 해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부분이 그 소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시대적인 흐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역사 문화적인 아니면은 문화적인 발전성을 가미한 그런 발전 쪽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구지가에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발생이 된 소리를 포함시킨 거냐 라는 쪽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부분에서 아까 저게 제일 처음에 귀하기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우리 박대섭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부가 이런 쪽으로 쭉 노래처럼 해석을 해왔어요. 하는데 오늘 그 김영희 교수님이 그 해주신 부분 너무나 큰 감동을 좀 받았던 게, 만엽집에 있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 가야의 향가의 표기 절차까지를 따르고 있는 부분이다. 역설적으로 우리 가야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가 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야 향가의 그 표기법인 뜻과 소리, 그 다음에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진 틈은 어찌할 거냐, 틈을 어찌할 거냐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아까 좀 답변을 주셨습니다. 영희 교수님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는 게 아마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질문보다 또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 코멘트 하신 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따로. 예,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 올리시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감동받으시니까 감사고요. 자, 김수랑이 혼자 만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증거로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혹시 김수랑이 이전에 누군가 만들었지 않았을까? 아까 이거 두 가지 표기법을요. 저는 분명히 어디선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증거는 거기 지금 현재까지로서 발견된 증거는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거 일단 학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우리 인류 화석을 발견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중간 단계가 있었겠죠. 그러나 증거로서만 말하는 것 전원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김수랑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다른 뇌피셜적인 것을 섞어버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향가 전쟁, 만엽지 전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걸 다 빼놓고 얘기한다. 증거로서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일본의 만엽집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걸 김수랑께서 가져왔고 정확히 구지봉 위에서 시연을 했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 가라쿠게 실어놨다는 겁니다. 가라쿠게 실어놓은 분을 저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어느 분인지 여러분 찾으면 나오겠지만요. 두 번째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짧게만 한 1분 안에 해주시죠. 저기 또 지금 질문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1번 답변을 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1번 질문이? 예, 보조선 쪽에서 내려올 때 뜻으로 만고기를 부분이 그 시대가 흐르면서 가야까지 왔을 때 소리까지도 포함을 했는데 표기 해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화의 발전이나 이런 쪽에 측면을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을 제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아마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저는 육감을 받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거의 이게 몇백 년 후에 와서 이 표기법이 보다 세련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그 인정합니다. 중간 단계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로서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증거 자체로서 충분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누가 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건 안 섞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드셨거든요. 예, 예.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네, 순천향대 대학원생 신호준인데요. 그 신시 배달국부터 전개된 이제 동이 역사에 있어서 가락국이 어떻게 지금 뭐 시줄 낱줄 이어질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 역사학계의 제도권 강단사학들이 이제 항상 갖는 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임나일분부, 동북공정. 우선 우리가 삼국유사를 역사학계에서 인정을 한다는 전제에서 하면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 분명히 환웅천왕이 내려와서 이게 곰토템을 믿는 부족과의 관계 속에서 웅녀 관계 속에서 단군이 태어났다는 게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고조선 원조선 이전에 천왕이 왔잖아요. 환웅이. 그러니까 환웅이 온 곳이 있죠. 그러니까 배달국이죠. 그 이제 단국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 이제 단군을 한 명으로 알지만 실제 제가 삼국유사를 쭉 보면서 그렇고 이게 전부 다이너스티입니다. 그러니까 환 다이너스티, 배달 다이너스티, 고조선 다이너스티. 자, 고조선의 왕 통치자인 단군은 47명입니다. 고조선을 이어간 나라는 부여예요.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다 나오죠. 그래서 그 25명의 고조선의 단군이 있었고 이후 부여, 심지어 동부여도 단군이라 했어요. 통치자를. 그래서 22명의 단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환웅천왕이 왔던 그 배달국은 18명의 천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 있고 그 앞에 환국의 환인은 통치자 환인은 7명의 환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전을 다 부정하고 심지어 고조선 조목조차도 전부 신화로 매도하니까 학자들조차도. 근데 이제 통일이 되면서 만주를 우리 시야까지 들어오면서 그걸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학계에 안 되니까 밑에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를 분명히 전제하면서 그 다음에 배달국 이렇게 올라가서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환국의 리더로서 온 천황은 바로 선진 문명 유래국이죠. 문명 보급단이죠. 그러니까 배달국이 나중에 배달족이 와서 동이족에 흡수됩니다. 동이족 안에 배달이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잠깐만 하나 질문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교수님 그 아까 증거 하셨는데 단군이 40 몇 명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47명 그 증거할 만한 문헌은 어디에 찾으면 될까요? 환담 고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사 환원도 있고 교원사도 있지만 무슨 홍사 환원이라고 최근에 발견된 게 있고 홍사 환원 또 홍사 환원 그 다음에 그 환담 고기 안에 삼성기 그 신라의 안암도 안암 스님이 쓴 게 바로 삼성기죠. 그리고 뭐 등등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이 사료를 자꾸 사료 비평에서 배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춰보면요 딱 들어맞습니다. 예, 맞춰보십시오. 저희가 여기 지금 6시에 이 홀을 비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그 논란이 되는 게 한남목이잖아요. 저도 그 한남목의 역사성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학계에서 고조선 역사대관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남북한 그 역사 교류를 했는데 이 남쪽에서 인내령을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 부분은 북한과 우리가 역사 보면 남점이 너무 다르니까 그 보조선을 가지고 한 것이 있어요. 학술을 할 때 그때 나온 역사들이 보조선 역사 개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 학계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언사화라고 있어요. 진서로 인정받은 아야에 대해서 맙시다.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스님이 걱정하신 대로 무슨 그런 발표는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 독창적이고 또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표였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이사장님, 도명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전하신 말씀 있으시면 멀리서 오신 지정 스님하고 말씀하고 자, 시간이 지금 우리 이 당국은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고 단 하나 짧게 오늘 기조 발표를 하신 김문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임나 위치에 대해서는 초기 임나, 중기 임나, 후기 임나가 있는데 대마도와 북큐쇼와 나라와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 김문길 교수님이 인용하신 그것은 애감이 나비오 교수님의 그 설을 따른 것이고 결코 김해가 임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우리 대중들이 하시면 안 되고 그 논문을 보면 논문 안에는 김문길 교수님이 여러 가지 임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